정부가 군산, 거제 등 경기 침체에 빠진 6개 지역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고용위기 지역 등으로 지정했습니다. 정부는 이들 지역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시킨다는 계획입니다. P2P 금융업계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P2P 금융업체들이 보험사와 손을 잡고 신뢰도 높이기에 나섰습니다. 전통시장 안에 대형 마트가 입점해 시장 전체의 유동인구를 늘리는 효과를 냅니다. 경동시장과 이마트의 상생 사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됐습니다. 활발한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경제 현장 양한나입니다. 정부가 오늘 전북 군산을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처음 지정했습니다.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와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됐기 때문입니다. 이 지역은 또 경남 거제, 통영, 고성 등과 함께 고용위기 지역으로도 지정됐습니다. 정부는 이곳 근로자와 실직자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대체 산업을 육성한다는 방침입니다. 정창신 기자입니다. 정부가 경기 침체에 빠진 군산 지역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17조에 근거해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근로자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지원과 함께 보안산업 육성 등을 포함한 종합지원이 추진되는 겁니다. 우선 실직자의 생계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 연장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급 요건을 완화합니다. 훈련 연장급여는 특별한 기술이 없어 재취업이 어려운 수급자가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받고 이 기간 동안 지급되는 실업급여입니다. 현재는 최근 1년간 직업훈련을 받지 않아야 받을 수 있는데 이 같은 지급 요건 규칙을 완화한다는 겁니다.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출 요건도 완화됩니다. 자녀 학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현재 소득 기준은 가구 월 소득 246만 원 이하지만 302만 원으로 대상을 넓히고 자녀당 학자금 대출 한도도 500만 원에서 70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임금 체불로 인해 생계비 대출을 받을 때는 현재 연소득 4,420만 원 이하에서 5,430만 원 이하로 완화되고 대출 한도는 1,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됩니다. 이 지역의 산업 환경 여건 등을 고려해 대체 산업 육성에 나섭니다. 협력업체가 사업 전환을 위해 대출을 받을 경우 금리 연 1.8% 수준으로 최대 10년간 70억 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폐조선소 부지에는 관광복합단지 등을 개발해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합니다. 또 지역 산업기반과 연계해 자율주행 연구개발과 시험 등을 할 수 있는 전기차 자율주행 전진기지로 구축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날 군산을 비롯해 거제와 통영, 고성,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등 6곳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처럼 한 번에 2개 이상의 지역을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고용위기지역은 고용정책기본법 32조에 근거해 지정되는데 이 지역에서 경영난을 겪는 중소기업은 2년간 법인세 등의 세금 징수가 유예됩니다. 또 이 지역 창업기업은 법인세와 소득세를 5년간 면제해줍니다. 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는 기본 실업급여 지급이 종료된 이후에도 60일 특별 연장급여 지급이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P2P 대출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 부실 연체 등 위험에 대한 우려도 높습니다. P2P 업체들이 보험사와 손을 잡고 상품 리스크 낮추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앵커 리포트입니다. P2P 금융업체가 보험사와 손을 잡고 P2P 대출 상품에 투자자와 채무자를 위한 보험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P2P 업체 어니스트 펀드는 최근 롯데손해보험에 P2P 케어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부동산 담보대출 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원금 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 금액의 최대 90%까지 보험사가 보전해주는 상품입니다.
부동산에 문제가 생겨 경매하거나 매각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손해액, 대출자가 사망, 상해 등으로 돈을 갚을 수 없는 상황 등을 대비한 겁니다. 투게더 펀딩도 앞서 롯데손보에 해당 보험을 도입한 P2P 케어 가입주택담보대출 투자 상품을 출시한 바 있습니다. 펀디드는 KB손해보험과 업무 협약을 맺고 대출자가 돈을 못 갚을 경우 개인 투자자에게 미상환 원리금 기준 최대 2천만 원까지 보장해줍니다. P2P 업체들은 다만 모든 상품이 상대적으로 손실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상품에 선별적으로 보험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보험료는 전액 P2P 업체가 부담해 투자자와 대출자 모두 무료로 보험에 가입하는 셈입니다. P2P 업체는 이를 통해 투자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P2P 금융상품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는 게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서울경제TV 양한나입니다. 대형 마트들의 입점이 발표되면 항상 같이 나오는 이슈는 전통시장과 지역상인들의 반대인데요. 오히려 전통시장 상인들이 시장 안에 대형마트를 입점해달라며 손을 내미는 사례가 있습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보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각종 약재와 채소, 수산을 파는 서울 동대문 경동시장. 비 오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안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젊은 층의 발길이 끊겨 시장 안에 자리 잡은 상가는 공실이 60%에 이를 정도로 텅 비었었지만 대형마트 유치를 계기로 시장이 활기를 띠게 된 겁니다. 나이 많은 신분들만 온다고 이런 인식이 돼 있어갖고 더 젊은 사람들이 회피하는 것 같아요. 이 시장을 좀 살리기 위해서 젊은 층을 많이 끌어모으기 위해서 저희가 상인회에서 협조 부탁드렸어요. 채소와 과일, 수산 등은 판매하지 않도록 해 시장과 품목이 겹치지 않도록 했고 기존의 인삼과 패션 매장 등을 거쳐 마트로 들어갈 수 있도록 동선도 재배치했습니다. 또 스타벅스와 어린이 희망놀이터 같은 편의시설을 마련해 사람들이 몰리도록 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필요한 채소나 야채 같은 것도 구입할 수 있고 또 더불어서 공산품도 여기서 또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어서 여러 가지로 편리한 점이 있고 또 전통시장과 대형마트가 같은 곳에서 영업하면서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노브랜드 상생스토어는 이번이 벌써 5번째. 앞서 입점한 노브랜드 상생스토어 주변 시장에서는 이미 고객이 크게 증가하면서 효과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당진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인근의 공용주차장의 입출입 대수가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와 복합 쇼핑몰 등에 강력한 규제들을 시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규제를 하기보단 상생이 답이 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끄집어내고 전통시장에 계신 분들의 경쟁력을 켜나갈 수 있는 정책적이면서 단순하게 법령 만들고 이렇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함께 성장하다는 역발상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이보경입니다. 소액으로 벤처기업에 투자하면서 소득공제 혜택도 누릴 수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됐습니다. 국민 누구나 적은 금액으로도 성장성이 기대되는 혁신기업에 투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정부가 이 혁신 성장 전략의 한 축으로 이 펀드 활성화에 적극 나서고 있어 자금 유입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정훈규 기자입니다.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에 따른 혜택이 기대되는 코스닥 벤처펀드가 출시됐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오늘 오전 한 은행 창구를 찾아 직접 이 상품에 가입하며 분위기 띄우기에 나섰습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정부가 추진하는 혁신 성장을 국민들께서 함께 하실 수 있게 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벤처펀드는 펀드 재산의 50% 이상을 벤처기업이나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지 7년 이내인 기업에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또 이 중 15%는 벤처기업의 신규 발행 주식에 투자토록 했습니다. 펀드를 통해 혁신기업은 모험 자본을 유치하고 투자자는 소액으로도 벤처기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금융투자업계는 최근 미중 간 무역전쟁과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불안감이 커진 국내 증시에서 투자처를 잃은 자금들이 코스닥 벤처펀드로 몰려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일관되게 코스닥 시장 띄우기에 적극 나서고 있고 코스닥 벤처펀드는 공모주 우선 배정과 세제 혜택 등 흥행 요인을 갖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선 코스닥 신규 상장 공모 주식의 30%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우선 배정됩니다. 상장 차익이 기대되는 공모주 투자를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코스닥 벤처펀드는 별도 요건 없이 투자자 누구나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유일한 상품으로 투자자별로 투자 금액의 3천만 원까지 10% 소득공제를 해줍니다. 다만 소득공제 10%를 받으려면 투자 기간 3년을 채워야만 합니다. 서울경제TV 정은규입니다. 앞으로는 자본 잠식 상태인 기업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코스닥 상장 요건 등을 개편했습니다. 코스닥 입성 문턱을 낮추는 대신 실질 심사와 보호 예수 의무 등을 강화해 부실기업 퇴출과 투자자 보호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습니다. 김성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금융위원회가 어제 정례 회의를 통해 코스닥 상장 요건을 개편했습니다. 지난 1월 발표한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로 잠재력 있는 혁신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개선한 겁니다. 가장 큰 변화로 계속 사업이익이 있을 것과 자본 잠식이 없을 것이라는 조건이 상장 요건에서 사라졌습니다. 대신 세전이익이나 시가총액, 자기자본 등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세전이익 조건은 개편 전과 동일하게 당기순이익 20억 원에 시가총액이 90억 원을 넘거나 자기자본이 30억 원을 넘어야 합니다. 시가총액 요건의 경우 개편 전에는 시총 300억 원에 매출이 100억 원 이상이며 계속 사업이익이 있고 자본 잠식이 없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시총 요건이 200억 원으로 줄었고 자본 잠식 항목도 없어졌습니다. 적자 기업의 코스닥 상장을 허용하는 테슬라 상장에도 시가총액 1,000억 원 이상이거나 자기자본 250억 원 이상이면 테슬라 상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시가총액이 300억 원 이상이고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기업도 테슬라 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장 요건 완화로 코스닥 시장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실질 심사 요건과 보호 예수 의무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비적정에서 적정으로 감사 의견이 변경되거나 계속 기업 존속 불확실성과 관련해 2회 연속 한정 의견을 받은 기업, 내부 회계관리제도 검토 의견이 2회 연속 비적정을 받은 기업은 실질 심사 대상이 됩니다. 최대 주주 등이 자발적 보호 예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투자주의 환기 종목 및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됩니다. 서울경제TV 김성훈입니다.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반대하고 나서며 삼성을 공격했던 헤지펀드 엘리엇이 이번엔 현대차그룹을 타깃으로 삼았습니다. 엘리엇은 기업 사냥꾼으로도 불리는 대형 미국계 헤지펀드입니다.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의 지분 보유액을 밝히고 주주 환원 정책과 지배구조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재상륙한 엘리엇, 그 속내가 무엇일까요? 김혜영 기자입니다. 지난 2015년 삼성을 공격하면서 국내 이름을 알렸던 헤지펀드 엘리엇. 엘리엇이 이번에는 현대차를 겨냥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기업을 흔들면 재미를 본다는 속셈으로 또다시 공격에 나선 겁니다. 엘리엇은 어제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등 핵심 회사 3곳의 지분 10억 달러치를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지배구조 개편 신호탄을 쏘아 올린 지 일주일 만에 대대적으로 자료를 뿌린 건데 본인들이 지배구조 개편의 직접 이해 당사자임을 분명히 한 겁니다. 엘리엇의 요구는 아직 구체적이지는 않습니다. 계열사의 지배구조 개선과 주주 환원을 어떻게 할지 등의 로드맵을 공유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나 현대모비스와 현대글로비스 합병에 딴지를 걸고 주주 환원을 요구해 수익을 챙기려는 속셈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관건은 엘리엇이 현대차그룹에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느냐입니다. 그 핵심은 지분율인데 엘리엇은 현대차그룹의 지분을 약 1% 정도 보유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분율이 그다지 높지 않기 때문에 전면전에 나서 독자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만 현대모비스의 외국인 지분이 48%에 이르기 때문에 연합전선을 구축하면 이야기는 달라집니다. 다음 달 29일 열리는 모비스와 글로비스의 주주총회를 앞두고 엘리엇이 변수로 작용해 홍역을 앓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서울경제TV 김혜영입니다. 현대중공업 경영진이 최근 노동조합 사무실을 찾아 희망퇴직 실시를 통보했다고 합니다. 내년 이후 조선시장이 좋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에서 지나친 인력 구조 조정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상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중공업이 근속 10년 이상 사무직과 생산기술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통상임금 기준 최대 20개월 지임금과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또 만 55세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의 일종인 조기정년 선택제도 실시합니다. 현대중공업이 밝힌 희망퇴직 실시의 배경은 유희인력 발생과 해양플랜트의 수주잔고 제로가 표면적인 이유입니다. 해양플랜트 부문의 경우 현재 3,600명이 근무하지만 올 7월 인도 예정인 플랜트를 제외하면 수주가 제로입니다. 최근 선박 수주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년 이후에는 조선업 시황이 더욱 개선될 것이라는 전망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의 해양플랜트 수주 부진을 명분으로 인력 구조 조정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대중공업은 이미 지난해 말까지 3,500명이나 되는 임직원을 떠나보냈고 유상증자 등을 통해 부채 비율을 78% 수준까지 낮춰 업계 최고 수준의 재무 건전성을 확보했습니다. 또 지난해 9월 주채권은행과 합의한 3조 5천억 원 규모의 경영 개선 계획을 100% 달성하고 하이투자증권 등을 매각해 체질 개선 작업을 추진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조선업계에서는 현대중공업의 추가적인 희망퇴직 추진이 지나치게 근시안적인 결정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현대중공업은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게 대표이사 사장 명의의 공문을 발송해 현대중공업 직원에 대한 스카우트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결국 현대중공업의 요청에 의해 조선업계는 무분별한 인력 스카우트를 막기 위한 고용질서 확립 확약서도 제출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10년이 지난 상황에서는 대규모 인력 구조 조정도 모자라 추가적인 인력 감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특히 해양수산부가 오늘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향후 3년간 200척 이상의 신조 발주 투자를 지원한다고 발표하면서 조선산업의 수주가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년 앞을 내다보는 경영은커녕 불과 2, 3년 후의 경영 상황도 예측하지 못하는 현대중공업 경영진의 천수답 경영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김상용입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드론 관련 규제를 드론의 특성에 맞게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기체 무게뿐 아니라 다양한 측면을 반영하는 방향으로 드론 분류 기준을 바꾸고 드론용 면허 주파수를 추가로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합니다.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는 오늘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제3차 규제제도혁신 해커톤 논의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드론에 대한 전파 인증, 농기계 검정, 안전성 인증 등 인증 및 검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또 비행 승인과 항공 촬영 허가 규제도 민간군 협의를 통해 드론 특성에 맞게 개선하고 공약 설정 등에 대한 연구도 추진키로 했습니다. 정부가 산업은행이 대주주인 대우조선해양의 매각을 장기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선산업 발전 전략을 확정하고 다만 조선업 불황이 계속되면서 매수자를 찾기 힘든 상황이라 매각 시기는 불투명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중견 중소조선사의 일감을 지원하기 위해 시황이 나아질 때까지 방위산업 등 공공부문에서 5조 5천억 규모의 발주를 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세계 조선업 시황이 오는 2022년쯤 불황을 벗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현재 10만 명 규모인 조선업 고용 인원이 2022년엔 12만 명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국인은 노후에 월 200만 원 가까이 필요하다고 여기며 이를 위해 월 40만 원 조금 넘게 저축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이 잘 구현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삼성생명 은퇴연구소가 발표한 은퇴준비지수 보고서를 보면 전국 성인 남녀 1953명이 노후 필요소득으로 응답한 금액 평균은 월 198만 원입니다. 노후 대비 저축액은 월 41만 원으로 2016년 40만 원과 비슷하지만 2014년 15만 원보다는 부쩍 늘었습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가입률은 78%, 퇴직연금은 35%, 개인연금은 45%입니다. 오는 26일부터 6개월간 세계 3대 비치 중 하나인 보라카이 섬이 폐쇄됩니다. 여행업계는 보라카이 여행 상품을 예약한 고객에 전액 환불하거나 일정을 연기해주고 있습니다. 빙그레가 콘 아이스크림 신제품 슈퍼콘을 출시합니다. 초콜릿 바닐라 2종으로 4년간 연구개발 기간과 100억 원에 달하는 투자금을 들여 개발한 제품입니다. 롯데하이마트가 오는 6일부터 3일까지 보상 판매 대전을 진행합니다. 행사 상품을 구매하면서 기존에 쓰던 가전제품을 반납하면 최대 90만 원 상당의 혜택을 주는 행사입니다.
이달부터 양도소득세 중과가 시행된 가운데 서울 서초구 아파트값이 지난주 대비 0.04% 떨어졌습니다. 서초구 아파트값이 하락한 건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리보 박유라입니다. 전국 곳곳에 내리던 봄비는 현재 중부와 호남, 경북 북부를 중심으로 약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잠시 소강 상태에 접어든 상태지만 이들 지역도 밤부터는 다시 비가 시작되겠고 내일 새벽부터 낮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특히 남부지방으로 돌풍과 벼락을 동반한 강한 비가 예상됩니다.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구름들을 따라 이제는 황사가 밀려듭니다. 따라서 다시 공기 상태가 나빠지겠는데요. 오전에 서쪽을 시작으로 오후에는 전국적으로 먼지 농도가 높겠습니다. 황사용 마스크를 챙기셔야겠습니다. 내일은 저기압의 영향을 받다가 점차 벗어나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오전까지 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 찬바람이 불며 쌀쌀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0도, 대전 14도로 예상됩니다. 동해안의 비도 오전부터 낮 사이에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낮 동안 강릉 11도, 울진 12도에 머물겠고 바람이 강하겠습니다. 남부지방 오전까지 곳곳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한낮에 광주 13도, 대구 16도를 보이겠고 찬바람의 체감 온도는 더 낮겠습니다. 전해상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은 최고 4에서 6m까지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내일은 다시 강원도와 충북 북부, 경북 북부에 비나 눈이 오겠고요. 다음 주 초반에는 중부지방을 시작으로 전국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 쌀쌀한 날씨는 일요일 낮부터 차츰 풀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센 경제 현장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